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 홍승혁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이 가미된 일상 생체 신호 측정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연구 분야를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능형 시스템을 연구하였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가미된 시스템이죠. 이때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된 신호는 크게 좌측의 뇌 신호 연구와 우측의 심장 신호 연구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어폰 뇌파 지능 시스템입니다. 일상 뇌파 기회를 위해서 이어 이지 폼팩터를 만든 겁니다. 즉, 형태가 이어폰 형태인데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왼쪽에 마치 보청기처럼 보여지는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안에 바로 금속 재질로 전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로부터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한 결과를 생체 신호 종합 분석을 하게 되고요. 머신러닝으로 졸음을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졸음을 방지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헤어밴드, 뇌연료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헤어밴드 안에 LED와 센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혈류를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지능형 시스템인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 생각하는 어떤 태스크, 생각하는 임무를 다르게 함으로써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컨트롤,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자형으로 다음과 같이 센서를 다양하게 내장시킨 의자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호를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센서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 동작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때 신호 품질을 분석해서 잘못된 신호를 분석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계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기만 해도 이러한 센서들이 있어서 일상생활 중에 심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고통 없는 혈압 추정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심장으로부터 이 발끝까지 긴 혈관들이 존재해서 그 혈관의 정보들이 이 심장과 어떤 혈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 탄선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능 시스템으로 조금 더 정확히 구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졸음 감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귀, 뇌파와 맥파, 심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요. 자, 졸음운전이라는 것을 왜 제가 집중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조사 결과 졸음운전이라는 것이 1년에 2,000건 정도 사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졸음이라는 상태 때문에 죽음이 3일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소중한 사람이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쓰고 있는 이 전극들을 보시면은 뇌 근처에 상당히 고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전극을 고정하고 이 전기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겔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겔들이 이 세척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세척하는 것이라도 없애자 해서 드라이 형태로 이렇게 헤드셋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세척을 개선하긴 했는데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걸 착용하고 다니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미래 영화에서는 이걸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012년에 나왔던
귓속 뇌파라는 컨셉을 이 졸음에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함께 쭉 알아가 볼 텐데요. 먼저 이 실험 환경, 개발 환경과 이 개발된 시스템과 이 실험 환경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그 신호들로부터 어떤 특징점을 추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실리콘 이어버드 커버를 이용하면 그 탄성으로 전극을 유지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어버드를 물려줄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전극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어버드 커버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 속에 넣으면 그 탄성으로 인해서 전극이 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이런 실험 환경 앞에 앉아 있게 되고 그 졸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3차원의 시뮬레이터로 이런 운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로 운전 상태를 모사했죠. 이 상태에서 왼손에는 상용 장비로 맥파와 심전도 등을 함께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해서 갈 때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로 표현된 시점쯤에 랜덤하게 강제로 차량이 좌 혹은 우로 꺾여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졸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 지점을 빨간 동그라미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즉 빠르게 응답할수록 사람이 많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느리게 반응하면 졸음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가 이 바깥쪽만 측정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내부에 운전자를 촬영하려는 시도도 있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 기반 외양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참여자가 졸음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얼마나 감겨져 있는가를 이렇게 수치화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시각적인 부분을 추출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의 이 얼굴과 눈 부분의 데이터가 2423개의 데이터가 모델링화 되어 있었고요. 그 모델로부터 눈을 추출해서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감겼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추출된 피처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체 신호를 활용한 머신러닝 단계를 총 4단계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졸음이 발생된 시점, 어떤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몇 초 동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10초부터 240초까지 다양하게 수집을 했었고요. 이로부터 특징점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할 건지 잘 나눠봅니다. 이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와 맨 마지막 결과를 내기 위한 최종 데이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 훈련을 위한 데이터로부터 이 특징점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랭킹을 매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최종 모델을 더 좋아지도록 정제해서 그 마지막에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실험 참여자분들로부터 받아진 데이터에 다 오류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모든 데이터가 옳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어떤 밴드, 그 주파수 영역대의 파워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피크를 찍는 파워 근처 주변 부분의 파워만 추출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그
그 최대 파워가 있는 지점에 주파수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델타, 세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다양한 주파수 범위의 밴드를 나눠서 이걸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Hz, 그리고 8Hz, 12Hz 이러한 특정 기준 전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의 밴드 파워를 비율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표적인 모델들을 함께 확인해 보게 돼요. 이렇게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로부터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활용해 보게 되는데, 이것에 앞서서 특징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필터를 활용합니다. 필터라는 게 결국엔 수식이라서요. 어떤 수식을 썼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 중요도, 데이터의 중요도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활용해서 결과를 내었는데요. 여기 실선으로 보여지는 것이 뇌파만 활용했을 때이고요. 이렇게 점선이나 이런 동그라미 X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동그라미 점과 실선으로 표현된 것이 뇌파이고요. X, 동그라미, 세모 부분들이 이 다양한 센서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파뿐만 아니라 헤어밴드 형태로 뇌혈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소중한 가족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사지마비 증후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뇌혈류를 LED를 이마에 쏘이고 그 결과를 빛 센서로 간출하게 되면은 뇌혈류의 변동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요. 암산을 하는 것이냐 혹은 단순히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냐에 따라서 뇌혈류가 몰리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한 7, 80%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환자가 다음과 같이 급성 호흡 곤란이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마의 뇌혈류를 계속 관찰함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혀 괜찮은 상황이지만 숨을 꾹 참게 되면은 그것이 급격하게 그 뇌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이 빨개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숨참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변화를 컴퓨터가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유용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심장신호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측정 센서가 정확히 부착이 되었을 때 오른쪽 위 상단과 같이 다양한 생체 신호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워치 4에서부터 심전도 측정 앱이 출시되었고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사용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애플워치가 최근 6번째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워치의 상단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워치의 상단에 94% 이렇게 70%에서 100% 사이로 표현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진과 같이 4개의 포토다이오드, 여기서는 검은 동그라미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LED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그 산소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시 측정에 나서 이 누적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애플워치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성 심장 질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심장 정보를 누적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혈압 추정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커프로 인해서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 아래 사진과 같이 팔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길 만큼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심장에 관련된 신호, 혈관에 관련된 신호로 인해서 특정의 교통이 없고 추정이 가능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애플워치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LED 그리고 빛 센서가 제가 만들어낸 이 두 가지 시스템에도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일상 물품 중에서 체중계형의 신호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자 형태의 신호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하여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에서 광용적 뇌파, 즉 풋 PPG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그 용적의 변화를 확인하는 맥파인데요. 왼쪽 아래 사진 포토다이오드의 구조를 그대로 우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그 빛을 감지하는 센서의 페어가 여러 개 배치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진 신호는 DAQ, 데이터 어쿠지션 시스템 이런 곳에서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호를 적절한 영역의 파수 범위에서 필터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신호들 중에서 가장 신호가 높게 향하는 스토릭 피크 혹은 밸리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밸리 투 밸리 인터벌 혹은 피크 투 피크 인터벌 이런 것들을 구해서 허트레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심박수를 추정하고요. 이 밸리들 사이에 유사한 신호들을 계속 겹쳐서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WSQI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들이 신호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WSQI, 즉 이 신호 파형에 대한 상호상관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수축기를 추출했던 인터벌은 이 심박수 추정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첨두치들만 잘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신호 모폴로지, 신호 형태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WSQI에 비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보여드리면요. 참여자 4명의 1차적인 예비 실험이었고 WSQI 평균을 이 왼쪽은 레프트와 라이트 그 센서의 위치 이 LED로부터 이 왼쪽 2개, 오른쪽 2개를 이렇게 나란히 L24mm, L17mm 좌우를 의미하고 있는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고요. 세로축은 프로브의 위치입니다. 이 발의 위치처럼요. 그리고 우측은 버티컬 방향으로 차례대로 앞에 24mm부터 가장 뒤쪽에 24mm까지 세로 방향인 것을 옆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앞서 1번, 2번, 3번 위치가 L24 부분과 F24 부분이 잘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실험을 위한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발에 직접 컨택을 하고 측정을 하였지만 LED와 광센서가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오래 밟고 있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오돌토돌하고 발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평한 그런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닥으로부터 일정 구간 떨어져 있는 발바닥 PPG 시스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구현되었던 회로에 커버를 2mm짜리 두께를 두고 씌우게 된 거죠. 빛이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2mm 높이로 커버를 씌움으로써 사람 발이 이렇게 하얀 부분에 닿게 되면은 발이 센서와 직접 닿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갭을 통해서 신호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LED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LED가 배치되었고요. 이 LED 1, 2, 3에 대해서는 앞서 보여드린 구조와 동일하게 각 사방으로 2개씩의 센서를 통해서 배치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LED 4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는 이 센서가 양옆으로 2개가 다 의미 있게 닿지 않기 때문에 17mm만 남겨놓고 진행되어서 총 30개의 광센서 접촉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상위 12개의 조합을 추천한 다음에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12개 센서 최적 위치를 해부학적 구조에 표시한 것인데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형태의 배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1차 실험에 보여드렸던 그런 센서와 발의 직접적인 접촉일 때에는 이 도드라져 있었던 위치가 가장 최적으로 관찰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커버를 통해서 발이 이 표면에 안정적으로 닿게 되니까 그 결과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부학적 구조로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면 심박 오차가 가장 적었던 이 LED 3으로부터 R24,
B24를 고려해보면 심장으로부터 발에 도달하는 가장 큰 동맥은 레터럴 플란트 아터리일 것이고, 이렇게 도달한 가장 많은 양의 혈액과 가장 강한 혈액 변화를 갖고 왔을 텐데, 이것이 LED3 근처에서 센서가 가장 감지를 잘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이 맥파에 대하여 시트에서도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었고요. 심전도 같은 경우에도 의자에 기대기만 하면 측정 가능하도록 이 등받이 부분에 위치시키고 가슴 벨트 부분에도 위치시켜서 함께 측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 가장 시트 하단에 발리스토 카디오그래피, 그러니까 심탄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 의자의 심전도, 광형중 매파, 심탄도 센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시트에 이러한 금속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드라이하게 측정 가능하도록 증폭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계적인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심탄도 센서가 배치되어서 함께 측정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벨트를 매면요, 이 화면 왼쪽과 같이 생체 신호가 추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이 수축할 때에 보여주게 되는 피크들이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약간 이동을 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컨택을 잘 유지하여서 그 혈액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좌측에 움직임이 있을 때와 우측에 움직임이 없을 때에 그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에 상체를 팔을 휘두르는 그런 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상체 부분의 ECG, 위 두 그래프의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허벅지에서 그리고 힙에서 측정되었던 PPG 같은 경우에는 첨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8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휴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신호가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명의 참여자에게 40분의 측정 시간 동안에 심박을 추정하여서 신호 자체의 품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상단에 있는 Y축이 HR 디퍼런스, 즉 심박 오차인데요. 이때 데이터는 시그널 퀄리티 인덱스가 70초가인가 80초가인 것, 그리고 90초가인 것들만 모아서 화면에 출력한 것입니다. 신호 품질 지표를 높은 수치로 스크리닝 할수록 더 높은 심박 정확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상용 장비로 측정된 심박수와 제작한 HPPG의 심박 추정 결과를 리그레이션 해본 결과 0.91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올 만큼 잘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만 발췌하여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추후에 의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분들이 함께 도와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